모레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 4명까지만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스키장과 해돋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이 폐쇄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문은 모레 한 번 더 열립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아버지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에 대해선 사죄했습니다. 승객 600여 명이 1시간 동안 갇힌 전동차는 무인 열차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안내 방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문을 열으라는 말도 없었고 비상문을 연 것도 거기 승객이 그냥 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한국이 방역 모범국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시장이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택 공급도 내년엔 충분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실상 짚어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만 시행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전국에서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국민들이 이동하고 만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엄중하고 이걸로도 막지 못하면 마지막 조치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해집니다. 오늘도 코로나 환자 2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유지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142명이 집단 감염돼 코호트 격리된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 어제도 90대 입소자 등 3명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숨진 환자는 24명으로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종교시설 집단 감염도 최근 4주새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어겨 1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교인 122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내려진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모레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식당 이용 금지도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8명이 4명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은 5명 이상의 가족이 식사하는 건 예외입니다. 전국의 영화관도 오후 9시 이후엔 수도권처럼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논란이 된 파티룸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강화된 핀셋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골라내서 집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스키장과 빙상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은 물론이고 강릉 경포대 같은 해돋이 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산도 폐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은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아침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로 백사장이 붐빕니다. 하지만 신축년 새해 아침에는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강릉 경포대와 포항 호미곶, 인천 정서진 등 해돋이 해넘이 명소는 물론 설악산과 지리산, 서울 남산 같은 국공립공원을 모레부터 모두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16곳에 이르는 스키장과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 해당됩니다. 겨울 스포츠 자체로는 감염 위험이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전국의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50%까지만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전국의 숙박시설은 6만 3천여 곳에 이릅니다. 이미 연말연시 예약이 끝나 환불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앞서 정은혜 기자의 보도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숙박시설 예약도 전체 50%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연말 명소로 사람이 몰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방역 비상이 걸렸고 숙박업소들은 이미 받은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 지역 사정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월 해맞이 행사에 17만 명이 몰린 울산 간절곶입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일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연말연시 인근 주차장은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해맞이 인파를 막겠다는 조치지만 지자체는 몰려드는 인파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상성까지는 저희들이 다 감당을 좀 하기 힘든 게 개별적으로 그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강릉 경포와 정동진, 포항 호미곶 등 다른 해맞이 명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게이트는 막지만은 워낙 넓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쭉 세울 수도 없고 현수막은 전부 개점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숙박업소마다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한 대형 호텔에서는 오늘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며 예약률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60% 정도. 취소 변경 6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6일 전에 마지막 확인 전화 드리면서.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소규모 숙박업소에선 예약 취소 안내 전화를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고객님 손에 집착인 것 같아요. 숙박업계도 되게 힘들거든요. 방역당국은 이틀 뒤인 24일부터 예약률이 50%를 넘는 숙박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스키장 주변의 장비 대여업체, 식당, 숙박업소들도 올겨울 장사는 완전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벌써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까지 적지 않습니다. 겨울 한철 장사로 한 해를 버텨야 하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시내입니다. 스키 렌탈 업체도 음식점도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스키장 집단 감염으로 입장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밤 9시 이후 야간 스키도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키장 운영 중단 조치가 발표되자 상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합니다. 뭐 아무 기고는 오는 것처럼 그런 지금 실정인 것 같아요. 손님도 많이 안 오고. 운영 중단이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연시 특수는 고사하고 손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스키장 인근 렌탈 업체에는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예약 취소에 업주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뭐 강습 스케줄이나 장비 렌탈 같은 부분이나 다 예약을 다 하셨다가 오늘 갑자기 일제히 다 환불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스키장 인근 상인들은 또 골프장과 놀이시설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합니다. 골프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숙박시설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스키장만 닫는다 그러면 저희는 뭐 사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스키장 경영협회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스키장 확진자가 외부 감염인데도 단계적 방역 조치 없이 전면 폐쇄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자정 이후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말 단체 손님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취재기자가 종로에 나가 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종각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때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지금 황 기자 뒤만 보더라도 지금 거리가 상당히 썰렁해 보이는군요.
네, 작년 이맘때쯤이면 연말 모임을 찾은 직장인들로 굉장히 북적였을 거리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이곳에 도착했었는데 내내 한산했습니다. 또 잠시 후 3시간 뒤인 12시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상인분들의 시름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9년째 곱창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연말 시즌인데 좀 오늘 장사는 좀 어떠셨나요? 상당히 절망적이고요. 작년 대비 10% 매출도 나오기 힘들어서 사실상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다 포함하면 장사를 닫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가게 이미지도 있고 닫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네, 내일부터는 또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잖아요.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요? 예약은 이미 다 취소가 된 상태고요. 12월이면은 장사가 꽃피우는 시절이라고 손님들이 분배해야 될 시기인데 단체 손님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곳 종각에 오기 전에 광화문에 잠깐 들렀었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상인들은 저녁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12시에는 사람 안 들어오잖아요. 한 6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둘이 한번 현상 유지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10만 원도 안 올라. 어저께 내가 9만 원 팔았어. 모임 제한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치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종각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상인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걱정이 자꾸 커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이죠.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귀가 시간이 당겨지면서 오히려 차 안이 더 복잡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민선 기자가 대책 없는 출퇴근길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역. 승강장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지하철 안은 콩나물 시루 같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무서운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자 300명 중 1명이 숨은 전파자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거리두기 적용이 안 되고 역학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마스크를 쓴다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도 너무 거리두기도 안 되니까.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나 시차 출근제입니다. 관공서 등의 출근이 10시로 늦춰진 수능 시험 당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감염된지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하긴 해. 그래서 제가 격상을 해야 된다는 게 대중교통도 재택근무라면 안 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하고 재택근무제나 시차 출근제 도입을 권장하는 것에도 미온적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자,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어떤 면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하죠. 정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선 사실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최재욱 교수께 지금부터 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책 관련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3단계는 이제 10명인데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변화인데 예.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장소를 목록화해서 고위험, 중위험 이렇게 해서 목록화해서 집합 제한을 하던 형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즉 그런 것과 별도로 원칙에 해당되는 즉 6명이냐 5명이냐 4명이냐의 이런 밀집도의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겠다. 이제 그런 원칙이 바뀐 거고요. 예. 그 점은 지금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보편적으로 돼서 어떤 그런 특정 업종이나 장소에서 발병이 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 다 발병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 반영해서 이런 개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명 이상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3단계라는 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시스템은 현재 거리두기는 그냥 예전에 그 목록 그대로고 그리고 지금은 원칙이 새로 바뀌어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어제 전문가들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 5명 이상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 이걸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5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보다 좀 더 원칙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감염의 특징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디에서 관계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밀집도, 밀접도, 환경적인 밀폐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지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가 아니고 이런 원칙하에서 모든 업종, 모든 장소에서 줄여야 됩니다라고 규제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원칙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국민이 다 의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직장은 그럼 괜찮은 건가? 그렇죠. 직장에서 구내식당은 지금 해도 괜찮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점이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방역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거기 있고요. 조금 전에 대중교통도 역시 좀 마찬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이분들 가운데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정부가 그동안 방역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좀 대처가 좀 늦었죠. 그런 점은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안에 의하면은 지난 4주간의 감염 위험도 준비해 오셨죠? 지금 표가 나온 표 보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자료화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방역 당국이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집단 감염이 발병이 40건에서 50건 정도 발병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거 4주 전에는 이 가족과 지인 모임, 그 가족과 지인이 많이 모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53%가 발생했는데 지금 왼쪽 아래쪽 10건, 11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53%에서 거의 10%로 대폭 줄었고 가족 지인 모임은 10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다중이용시설은 11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이제 이런 통계죠. 반면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그다음 요양시설이죠. 그다음에 사업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교시설이 아주 폭발적으로 2건에서 15건으로 늘었군요.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방역 정책에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요양시설의 근무자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다 하겠다. 자, 잠깐 여기서 한번 좀 제 궁금증 하나 여쭤볼게요. 이 통계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모임보다는 오히려 집단 감염이 위험한 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 대책은 어떤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접촉을 줄이자 좀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늦었다는 것, 특장 대처라는 부분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난 4주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일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지금 이번에 5인 이상 그런 부분은 유효했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이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은 이미 국민들이 지난 4주간 열심히 동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데이터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 증가하는 그런 면에서 늑장 대처라는 부분이 보이고 현재 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짤막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 24명이 돌아가셨어요. 2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전문 병상이 없어서 입원 대기하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지금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저희가 봐야 합니까? 매우 심각하고요. 의료계에서는 이 의료 긴급 사태 혹은 붕괴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망자 추세가 바로 나오는 건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사망자 숫자는 11월 달에서 12월 초에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사망자가 30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 계산하면 앞으로 한 40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당장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2월까지의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를 예측하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지 현재처럼 병상 몇 개 늘리고 병원 한두 개 늘리는 이러한 소위 뭐 임기응변식의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이 의료 붕괴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임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의료 대책도 지금 아주 심각하다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자, 최재욱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심리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법원도 고민이 큰 듯합니다. 오늘 2시간 정도 심리를 마치고 모레 다시 2차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며 매우 신중한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은 2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총장은 불출석했고 법무부도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장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법무부 측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도 결국은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결국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라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가 끝난 후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고 2차 기일에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 보낸 질의서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한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집행정지 신문에서 2번째 기일을 여는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고심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일 심리가 끝난다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추가 신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서관에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부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선거 캠프 출신 인사 여러 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의 부정 채용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은수미 시장의 전 수행 비서관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등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녁과 영향이 안 되는 인원들을 너무 무작위로 무식하게 정보를 지나쳐서 마구잡이 채용을 한 거죠. 앞서 지난 9월에도 은 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성남 서현 도서관 공무직 선발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최종 합격한 15명 가운데 7명이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다른 곳과 달리 준사서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고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달 초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 의원들은 추가로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받아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복민 의원이 사과와 함께 탈당을 결심한 건 부친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중견 건설사 회장인 부친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전 의원 형제에게 일감을 몰아줘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입니다. 전 의원 부친은 취재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회유하며 3천만 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914억 원으로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편법 증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버지 뒤에 숨어 자신의 비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내에선 전 의원 관련 의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을 일으킨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가서 산재가족,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일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외부에서 공무하는 고위직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에 작성된 서울시의 SH공사 감사보고서입니다. 1급 이상 고위직으로 채용된 외부 인사 9명 가운데 7명이 변 후보자의 동문이거나 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공모에 첫 번째로 지원했고 1명은 단독 지원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임 시절 도입한 개방형 공모제로 채용된 5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18명이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큰딸이 초등학생이던 1999년 조기 해외 유학을 하면서 두 부모 모두 동행해야 하는 당시 초중등 교육법도 위반했습니다. 변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했고 딸 유학에 대해선 국내 연구원에서 제의가 들어와 3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부인과 딸을 두고 온 것이라며 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변 후보자는 예고 없이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산재사고 유가족들에게 구의역 발언을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정의당은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피해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이 앞서 한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두 작품이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같은 작품으로 두 군데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준영 씨는 저희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전시이고 다른 작품이라고 분명히 해명했습니다. 물론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단언적인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준영 씨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지난 10월 주최한 전시회. 준용 씨는 당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최고액인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작 인력,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직선을 강조한 사각형의 철제 구조물과 작은 집 형태의 구조물 등이 이번 개인전 작품과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작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작품으로 2번이나 지원받은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모든 작가들이 부러워하는 큰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는 사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준용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서로 다른 전시이고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다는 건축가 승효상 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제작한 승 씨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파라다이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승 이사는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 이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파라다이스의 이사를 맡고 있는 건 맞지만 준용 씨의 심사에 참여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용 씨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서울문화재단 심사위원 중에는 파라다이스 재단 계열인 개원예대 소속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김포 지하철 관련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승객 600여 명은 전동차에 1시간여 갇혀 있다가 철로를 걸어서 탈출한 상황이었죠. 이 과정에서 승객은 전동차 운영사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문을 연 것도 철로를 걸어서 탈출한 것도 모두 승객 자체의 판단이었던 거죠.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어쩌다가 운영사가 두 손을 놓은 상황에 이른 건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선 전동열차 안에 승객 수백 명이 갇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김포 지하철이 운행을 멈춘 뒤 1시간 동안 대피 안내방송이 없자 일부 승객은 직접 출입문을 열어 탈출했습니다. 비상문을 열으라는 말도 없었고 비상문을 연 것도 거기 승객이 그냥 연 거예요.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려고 열어가지고 그냥. 김포 골드라인 측은 사고 당시 전동차에 전력 공급이 끊겨 안내방송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600여 명은 2km 정도 떨어진 다음역까지 터널 속을 30분 정도 걸어갈 동안 안전요원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기관사 없이 무인 운행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열차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탓입니다. 전동차 멈춤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무서워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제 같은 일이 또 나에게도 또 닥칠까 봐. 어제 사고 원인은 전동차의 종합제어장치 고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기동을 하면 자동으로 오류 같은 거를 잡아내고 정상 복구가 되거든요. 이번 열차 같은 경우는 CPU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국토부는 김포 골드라인 측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3살 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해서 CCTV를 확인해봤더니 아이 손으로 직접 아이 자신을 때리게 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가 내놓은 해명은 황당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3살 아이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머리를 강제로 때리게 합니다. 기어가는 또 다른 아이는 옆으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모습입니다. 너무 자주 다쳐오니까 약간 아빠가 약간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선생님이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 정도는 했었거든요. 지난 2월 피해 아동이 선생님이 무섭다고 부모에게 말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아이 3명이 2달 동안 42차례 학대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교사를 해고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신고를 해봤자 가해자들 벌금 몇백만 원, 이쪽 계열에 몇 년 정지, 취업 정지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지난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피해 아동이 훈육 과정에서 학대를 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2명의 부모는 또 학대를 당할까 하는 불안감에 다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만 6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두고 법원이 가해 직원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상급자에게서 사건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는 등 2차 가해까지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했던 대학원생 A씨는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A씨가 집안 장례를 치르느라 못한 일을 마저 처리하라는 같은 팀 직원 B씨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근무 당일 예고도 없이 사무실에 나온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A씨는 상급자에게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2차 가해였습니다. 팀장은 당시 부하 직원이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냥 넘어가자며 A씨를 도우려는 다른 직원까지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원래 목소리가 야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가해 직원 B씨는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피해를 묵인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기관이 피해자 A씨에게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휴일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고 가해 직원은 인사 권한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대입 수험생 등교가 줄면서 학력 격차가 우려됐죠. 이 성적표 배부를 하루 앞두고 문제를 출제한 평가원 측은 이 코로나 격차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만점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과 졸업생에서 각각 3명씩 6명입니다. 지난해 15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국어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지난해보다 높았고 만점자 비율은 0.04%로 급락했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으면 시험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고난도 문항을 예전보다 조금 더 난도 있게 냈던 부분들이 아마도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이상 급증해 절대평가 도입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채점 결과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예년과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중위권이 줄어드는 등 수험생 간 학력 격차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위권 대학생들은 뭐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 도움을 좀 받지 못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수능 개별 성적표는 내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잇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안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TV 생중계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마스크 2개를 겹쳐 쓴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을 맞습니다.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She's had her shot earlier today. 이날 모더나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냉동고 온도인 영하 20도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 화이자 100만 명분, 모더나 295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변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thing needs to be on the table. We need to look at the data. We need to examine the science, understand the risks, and then make a decision. 영국 보건당국은 변종의 감염력이 기존보다 70% 이상 높고 어린이들에게도 쉽게 전파되는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어른보다 낮고 걸려도 전파력이 낮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변이를 일으켰던 겁니다.
하지만 변종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tage, we don't have evidence that this virus will change the severity, the diagnostics, or the value of vaccines going forward. 27개 EU 회원국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 선호도 선두권에 올랐습니다. 여권에선 추미애 장관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를 얻었습니다. 16.3%의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선두권입니다. 안 대표는 이 여론조사의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플러스 반문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좀 더 전략적으로 안철수가 낫지 않겠냐라는. 국민의힘에선 안 대표가 참여하는 100% 시민 경선으로 경선 룰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아직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어 단일화 방식을 두고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여권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3%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8%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여권 내부에서 서서히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은 부동산 급등이란 대답이 63.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서울시장 구도에 대해 현 정부 심판 성격이라는 응답은 41.9%로 야권 심판이라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300억여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세까지 더하면 12조 원대에 이를 전망인데 삼성이 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로 계산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일요일인 10월 25일에 별세해 금요일인 23일을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의 주가 평균값인데 18조 9,63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할증 포함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2-3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 개인자산 상속세까지 합치면 12조 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에버랜드 땅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보유 가치를 3조 2천억 원으로 매긴 바 있습니다. 11조에 달하는 그 좀 너무나 큰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분할 납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는데요. 연 이자율을 1.8%씩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삼성은 첫 해에 2조 원가량을 내고 나머지 10조 원가량은 5년간 나눠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은 지분을 일부 팔거나 배당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마련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아이폰의 애플이 자동차 아이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2024년에는 생산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애플의 아이카는 어떤 혁신을 보여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아이폰을 닮은 듯 간결한 디자인, 사과 모양의 로고가 눈에 띕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애플카 혹은 아이카의 도안들인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2024년부터 배터리 성능을 끌어올린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생산 시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And we sort of see it as the mother of all AI projects.
We are being straightforward that it's a core technology that we view as very important. 경쟁사인 구글과 테슬라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지난해 자율주행 스타트업까지 인수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핵심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배터리입니다. 외신들은 배터리의 군더더기를 없애 주행거리를 늘리고 과열 가능성도 낮출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선두주자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embarked upon this project sooner. So it's not like somebody comes up with a car and they're suddenly like they kill everyone else. 아이카 소식에 애플은 주가가 급등한 반면 테슬라 주가는 6.5%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봐왔던 차량 광고가 개인 차량에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개인이 광고비를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내용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버스 옆면에 대형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공익 광고부터 상업 광고, 개봉 영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거리 곳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5개 광고입니다. 버스와 택시만 5개 광고 부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차량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체가 광고주를 모집하고 차량 소유주는 광고 부착을 통해 일정 금액의 광고비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차량은 손잡이가 있는 양쪽 측면, 그리고 트렁크가 있는 후면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감안해 매달 3,000대를 우선 허용하고 3개월 후부터 최대 10,000대까지만 늘려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좀 커지면 다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복잡하게 정신이 없지 않을까. 이 밖에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총 18건의 신사업과 신제품 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창작 국악가 김영동의 가슴 후벼 파는 노래 멀리 있는 빛입니다. 시인 김영태가 일찍 떠난 선배 김수영을 그리워하는 시 멀리 있는 무덤에 곡을 붙였죠. 시인은 김수영처럼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자신의 시를 상소리라고 꾸짖고 자신의 삶을 변소로 비하합니다. 머리칼 겁먹어 오그라붙고 꿈이 없어서 출랑대다 지레 눕지. 시인은 김수영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떠우?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애초에 글러 먹었다는 뜻입니다. 또 송아지, 강아지처럼 어리다는 전미사 아지가 싹에 따라 붙으면 버러장머리를 가리키는 소거가 되죠. 사람 됨됨이를 뜻하는 꼴에도 아지가 붙으면 꼬락서니처럼 성품이 형편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떼어놓읍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장에 섭니다.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죠. 걔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요. 더구나 약자와 소외된 사람, 서민 먼저 보살펴야 하는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면요. 이뿐만이 아니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잘못된만 해도 손가락으로 다 꼽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역대 가장 깐깐히 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며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나였다고 자부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방대한 그 검증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검증 매뉴얼만 따랐다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한 인사가 이미 23차례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 10차례에 2배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다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 철학에 과연 변창흠 후보자는 적합한 사람입니까? 1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사람됨이 먼저다였습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이른바 사만사미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은 매우 적겠고요.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겨울치고는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8도, 전주 11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